지금 상담 전화 주신 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실 치매는 원인이 가장 많은 경우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거는 알츠하이머는 뇌 세포 자체가 줄어들어서 뇌신경 세포가 줄어서 인지 능력을 소화를 못 시키는 단계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한 전체 치매 한 5,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는 또 많은 게 한 20, 30% 정도가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뇌로 공급되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 혈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뇌신경이 죽었을 때 아니면 그 기능이 억제되었을 때 나타나는 치매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비율을 살펴보니까 반 이상이 알츠하이머형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관련 환자분들도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은 사실 가장 많은 경우가 퇴행성 변화죠. 뇌의 네.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뇌신경세포 자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뇌가 위축이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가장 많은 게 약간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자꾸 요즘 사람들은 자꾸 스마트폰 쓰고 계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뇌가 가지고 태어난 거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쓰다 보면 그 기능이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이상하게 옛날보다 훨씬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알츠하이머 병이 많아지는 게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당연히 환경적인 영향이 사실 이거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간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이렇게 박성원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포도 감소하고 뇌가 네. 위축된다고 하는데 최종 원장님 실제로 뇌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실제로 뇌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이제 MRI상 어떤 뇌가 위축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관심받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원인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인데요. 우리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계속 쌓이는 이게 쌓여가지고 그것들이 침착이 돼서 대뇌 피질의 노인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뇌 피질에 침착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드시고 순환이 안 되시면은 얼굴에 검버섯 생기는 것처럼 대뇌 피질에도 검버섯 비슷하게 이런 노인반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대뇌 피질의 기능적 저하가 오면서 어떤 인지 능력이나 기억 능력에 장애가 오는 거고요. MRI상 실제로 뇌가 위축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해마가 기억을 좌우하거든요. 그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검사상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그런 영상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뇌 혈류 검사상 어떤 두정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혈류 저하가 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 척수액을 검사해 봤을 때 어떤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이런 악성 단백질이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실제로 위축이 된다고 하니까 네.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무서워요.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박성원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또 휴대폰도 수시로 찾고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증상인가요? 사실 가슴이 조여오고 이런 증상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 사실 치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기억을 잃어가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오래된 기억보다는 최근의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시게 되죠. 근데 이 기억을 잃어가는 건망증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매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이런 기억 장애 외에 사실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두서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어떤 실언증이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상태. 다음에는 실인증이라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모양이나 색깔은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뭐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모른다든지 그 기능을 모르는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실인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잘 하던 무슨 그림 그리기라든지 양치질하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실행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 그게 이렇게 만지면 펑펑이 꺽꺽거리고 이게 밤처럼 생겼으면 이게 밤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지면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증상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증상은 이런 기억 장애라든지 어떤 그 대화가 안 되는 실언증 이런 거 외에도 성격이 많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자기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성격이 변했다고 나이가 든 성격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혈관성 치매도 한 20-30% 정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혈관성 치매는 약간 중풍이라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뭐 병이 오면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굉장히 뇌의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 혈관성 치매는 그 뇌 혈관에 지배하는 그 기능의 인지 기능만 저하가 되는 반면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반적으로 사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 증상까지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무서운 게 제가 평소에 굉장히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전에도 핸드폰을 찾았죠. 맞아요. 제 휴대폰에만 발이 달린 건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찾기 마련인데 이렇게 저처럼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도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닐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박수현 원장님, 이 증상의 차이점을 어떻게 저희가 알아보면 될까요? 사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건망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건망증은 어느 정도 뇌의 퇴행성 변화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치매라고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는 거하고 건망증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치매 처음 단계는 가까운 거, 금방 내가 밥을 먹었나, 양치질을 했나, 그다음에 아침에 봤던 사람을 내가 봤나 이렇게 가까운 어떤 최근의 기억을 잃어가는 건데 건망증은 좀 그렇지는 않죠. 옛날에 내가 뭘 했던 걸 잊어버렸다. 물론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면 오래되다 보면 옛날 것도 기억을 잃어가게 되지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깜빡할 수는 있는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깜빡한 거는 건망증인데 약속을 했던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치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를 갔어요. 내가 시장에 가서 뭣도 사고 여러 가지 한 5개를 사려고 갔는데 사다 보니까 한 3개만 사고 2개는 빼먹고 그냥 왔어요. 이거는 건망증인데 시장에를 갔는데 내가 여기 시장에를 왜 왔지?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여기 온 목적,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라는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는 그거는 치매에 해당이 되겠죠. 가까운 기억이 잘 생각이 네. 나지 않을 때 치매 증상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매 증상이 유독 취약한 분들이나 이렇게 치매에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치매는 뇌의 퇴행성 변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고령일수록 많이 걸리는데 사실 60대 후반인 분들보다는 80대 이상의 분들에서 거의 10배 정도 이상의 치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뇌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수록 사실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상태를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은 아무래도 대화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치매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치매는 굉장히 그 주변의 사람과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중에서도 약간 학력이 낮으신 분들이 조금 잘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울하다 보면 주변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 사실 치매에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뇌 쪽으로 영양 공급이 절 가시다 보니까 빈혈이 있으신 분들 사실 치매에 잘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혈관성 치매는 중풍,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 뇌출혈이 있으셨던 분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혈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네, 이렇게 치매 증상의 특징과 함께 조금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짚어보니까 아마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설마 나도 해당할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유전 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영상의학적 검사 말고요. 병원에서 간단하게 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이게 30점 만점 기준으로 되는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기억 상태나 인지 능력, 판단력 등을 확인하는 검사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대답을 속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아니면 올 지금 몇 월이죠? 날씨가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시간의 진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가 어디, 지방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어디예요? 아니면 무슨 구예요? 무슨 동이에요? 무슨 아파트 사세요? 이런 거는 이제 장소 진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이제 나무, 자동차, 모자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이 세 가지 혹시 뭔지 얘기할 수 있으세요? 했을 때 기억력을 판단을 하고요. 그 사이 중간에 주의력을 판단을 합니다. 이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100 빼기 7은 뭐예요? 물어보시면은 대답하시죠. 예를 들어 93. 그럼 93 빼기 7은 뭐예요? 하면 살짝 고민하다가 대답하시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다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무, 자동차, 모자를 얘기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드릴 테니까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했을 때 그 기억을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각형 같은 거를 그리게 해서 정확하게 구성 능력에 따라서 그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불을 왜 빨아야 됩니까? 이렇게 판단력을 물어봤을 때 더러우니까 빨아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3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뭐 27점 이하, 24점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전반적인 어떤 인지 능력이나 기억 능력을 파악을 해서 이제 치매가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치매 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츠하이머 증상이나 치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우정장님, 그렇다면은 어떤 질환이든 간에 이 증상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알츠하이머도 이렇게 완전히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증상만 봐도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약한 진단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예. 아까 이제 박 원장님께서 건망증 말씀해 주셨는데 건망증하고 치매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경도 인지 단계라 그래서 흔히 이제 당뇨병도 당뇨병 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열심히 치료해서 당뇨병 안 오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도 인지 장애 있을 때 열심히 최대한 막아봐야 됩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집에서 이제 아파트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셔서 우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죠. 내가 치매가 그쵸. 아닌가. 근데 이제 어쩌다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신 건 상관이 없고요. 이제 보호자나 환자가 느끼기에 확실하게 기억력 저하가 좀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보통 연령대나 교육 수준에 비해서 조금 좀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경도 인지 단계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매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경도 인지 단계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위가 있으면은 치매 환자는 가위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환자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도 인지 단계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미리미리 열심히 좀 치료를 잘 하셔서 최대한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치매의 예비 신호를 빨리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좀 파악해봐서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치료 방향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박선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치매 치료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사실 알츠하이머성 치매다. 그다음에 뇌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서 치매 증상이 아주 심한 중등도 치매는 사실 한 방으로서 치료가 된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혹시 서울시에 계시는 분이 혹시 이런 좀 기억력에 장애가 있다거나 앞에서 원장님이 조금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사실 아까 그 테스트가 MMS라는 테스트지가 있어요. 그거 검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사실 시범 사업 중인데 일단 한약을
한약을 써서 사실 이 치매의 한의학적 원인이 보통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노화에 의해서 기가 허한 경우, 아니면 몸에 음액이 말라서 정상적인 뇌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 환자분이 제가 해당되실 것 같은데 아까 뭐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메스껍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한방에서는 담음, 순환이 안 돼서 생긴 노폐물이 쌓여서 어떤 혈행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담음이 있을 때는 담음을 치료하는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많은 경우가 또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 있으신 분도 사실 약간 치매가 빨리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한약을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시범 사업 중에는 침 치료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침 치료는 이 머리 부분에 백회라고 하는 혈자리와 그 주변에 사신촉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침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순환을 도울 수 있는 합곡이나 택충, 족삼리 같은 혈자리를 자극을 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사실 심각한 치매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도 인지 장애, 사실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서 중에서 한 10 내지 15% 정도는 거의 치매로 발전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일단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면, 한의학적 관리를 받으신다면 이게 치매로 이완될 수 있는 확률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특히 경도 인지장애이신 분들, 그다음에 초기 치매이신 분들은 사실 한의학적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침구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좀 치매를 극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원 원장님,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사례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시범 사업을 지금은 어떻게 의료보험이 되는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장애 치료를 보험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한의사협회와 한꺼번에 같이 지금 3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사실 3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경도 인지 장애 중에서도 약간 조금 중증 치매 전 단계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으시니까, 사실 퇴행성 변화라는 게 돌이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막고, 계속 저희가 교육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상태는 유지하는 정도, 아니면 인지장애 정도는 조금 좋아지고, 사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매 환자한테는 뭐 시키는 어떤 숙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이 놓쳤던 부분을 조금 되찾아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조금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한의사회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치매 네. 환자분들을 돕고 있다고 하니까요. 치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치매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우재 원장님, 그렇다면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요소, 어떤 것들을 꼭 챙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치매 환자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몸 안에 대뇌피 질환에 쌓이는데, 이게 어떻게 배출이 되느냐, 이게 이제 어떤 세계 학계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림프관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 크게 3가지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있고요, 혈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계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할 때 혈관에서 혈액을 공급을 해서 세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세포에서 이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림프관의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서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는데 2017년도부터 인간의 뇌에서도 림프관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연구 결과로는 수면 중에, 밤에 수면을 취할 때 어떤 우리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나쁜 물질들이 뇌 척수액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해독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흔히 오복 중에 하나를, 이가 안 좋은 거를 이가 좋은 걸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하지만은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이 좋은 것이 이제 어떤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수면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면 중에 뇌세척을 활성화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수현 원장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치매를 의심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노인분들, 노화를 지금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켜셔야 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3권, 권하는 게 음식, 운동, 그다음에 독서를 권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드실수록 양은 줄고 질은 올려야 돼요. 질을 올리란 말은 양질의 단백질, 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호두 같은 견과류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우유나 유제품, 그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생선 등의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서 약간 뇌세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도 편협하게 드시지 마시고 색깔이 골고루 꼭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드시라는 거 꼭 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운동이 중요한데 가장 어르신들한테 권하는 운동 중에서 간단해요. 하루에 30분씩 꼭 햇볕을 쏘이면서 걷는 운동을 야외 활동을 하시는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권하는 게 독서인데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신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권하는 건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하루에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뭐를 먹었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일기를 쓰다 보면은 사실 치매가 걸리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단어 선택도 잘 안 돼서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일기 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기를 꼭 쓰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술과 담배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치매 검사를 하셔서 치매는 조기에 발견을 하면 반드시 관리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꼭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협착증 관련해서 잘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53세시면은 사실은 이제 협착증 진단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시거든요. 예, 예. 혹시 그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1년 전? 이 개월수는 1년 됐고 연수는 2년째입니다. 한 만 1년 전에 받으셨고, 예. 1년 전에 받으실 때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MRI까지 찍어 보신 건가요? MRI요. MRI까지 찍어 보셨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뭐 허리가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뭐 이런 쪽이신가요? 예,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종아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다리가 당기고 저리시고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루 종일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십니까? 하루 종일 그래요. 하루 종일 그러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십니까? 평소에? 이제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협착증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 상태가 조금 네. 퇴행화되면서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허리도 아플 수가 있고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좀 막히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땡기거나 저린다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한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나타나시는 걸로 봐서는 평소에 허리를 좀 무리하게 많이 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다행히 연세가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요. 이제 네.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허리가 아파서 오는 게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힘든 게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 오금이 당기고 저린다 그러죠. 네. 이제 그쪽부터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한방 치료로는 침 치료, 그다음에 약침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협착증이라는 경우는 약간 퇴행화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치료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60, 70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치료 목표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53세시기 때문에 아마 치료하면 치료 경과는 좋으실 텐데 대신에 당분간은 치료를 좀 집중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이게 영 진도가 안 나가실 겁니다. 대신에 네. 일을 조금 줄이시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은 좀 치료 효과가 날 테니까 한번 네. 한의원에서 침 치료나 약침 치료 같은 거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어요? 예, 알았어. 네. 제가 찾아볼 네네. 네. 를 알려드렸으면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상세히 네. 설명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네. 점 생기시면 치료받다가 저희가 네.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이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소연 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시청자님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환자분께서 협착증이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저리고 당기고 이런 증상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사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조금 보면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척추하고 척추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 척추가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말랑말랑한 그 체중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란 물질이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증상은 허리 디스크고요.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분처럼 그런 환자분은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인대가 척추를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인대가 사실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는 척추에는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사이로 이렇게 신경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이 내려가는 이 구멍이 주변의 조직, 뼈나 인대, 관절들이 사실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딱딱해지면서 그 구멍이 신경이 내려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사실 신경을 자극하는 게 협착증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디스크보다는 이 협착증은 훨씬 치료도 어렵고 사실 장기간에 좀 치료하고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보통은 퇴행성 변화여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증상인데 요즘은 지금 전화하신 환자분도 50대이신데 조금 빨리 오셨거든요. 이런 거는 평소에 조금 운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좀 장기간 좀 바르지 않는 자세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점점 그 연령층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노화가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퇴행성이라는 질환인 특성상 조금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와 협착증, 허리 질환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최유재 원장님, 내가 어디 증상에 해당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에는 디스크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 특히 이제 60대, 70대가 되면은 협착증이 이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로는 뭐 70대 이상이면은 다 찍어도 협착증은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오래 쓰면은 퇴행성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협착증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을 좀 구별을 좀 하자면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압박을 생기면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는다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숙일 때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디스크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협착증인 경우는 이 척추강이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편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조금 넓어져서 대신에 이렇게 허리를 뒤로 신전시키면은 오히려 더 불편해서 힘든 증상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자꾸 허리를 숙이다 보면은 약간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이 협착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시술자가 환자분을 누워놓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술자가 안 좋은 쪽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안 좋은 쪽 다리를 들어서 발끝을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 몸에 경막이라는 게 자극이 됩니다. 경막이 자극이 되면서 척추에 압박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인 경우는 다리가 땡기거나 저린다, 요통이 온다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오고요. 협착증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에서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파행이라는 증상인데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걷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파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걷고 나서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고 또 쉬었다가 다시 걸으시면 괜찮으시고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직거성 검사와 파행 등을 통해서 두 증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선영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검사 말고 척추관 협착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은 앞에서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하루 뭐 일주일에 한 뭐 두세 번 정도 그냥 허리가 아프다. 그다음에 앞으로 좀 숙였을 때 편하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약간 퇴행성이 진행된 초기 상태로 볼 수가 있고 이게 협착증으로 조금 발전을 하면 전화하셨던 환자분처럼 다리가 굉장히 당긴다거나 무겁다거나 저리다거나 이런 증상이 다리 증상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협착증 초기로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지나서 앞에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그런 자세가 편하고 평소에 갔던 거리를 점점 한 번에 갈 수 없을 때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좁아졌을 때 그럴 때는 아마 어느 정도 협착증이 진행된 걸로 볼 수가 있죠. 네, 척추관 협착증 자가 진단법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 적신호를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치료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그쵸. 같은데요. 최효주 원장님, 네. 어느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둬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치료에 있어서는요, 치료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협착증이라는 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퇴행화되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70대 이런 어르신분들이 20대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싼 외제차라도 한 20년, 30년 타면은 녹이 슬고 부품이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 쓰고 더 심해지지 않게 하고 수술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주로 목표가 되고요. 환자분한테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 20분이나 30분 걷다가 쉬어야 되시는 분들을 꾸준히 치료를 하면은 1시간, 2시간 걸어도 괜찮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있어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척추 기둥이 있으면은 척추 기둥을 도와주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들이 있습니다. 또한 척추를 이루는 후관절 돌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신경이 지나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비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척추 부분들을 많이 풀어준다거나 침 치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비후된 부분이나 염증된 부분을 봉침이나 약침을 통해서 좋아지게 한다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다리가 특히 오금이 당기고 저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좌골신경이 이렇게 다리를 따고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금이 당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에가 당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위중이라는 혈자리는 그 오금에 있는 혈자리인데 그 오금을 잘 보면은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이긴 한데 이 혈관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좀 자색빛으로 실핏줄처럼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맥류 전 단계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열 사락을 한다든가 침 치료를 하면서 허리 쪽하고 어떤 골반, 다리 쪽을 같이 치료를 하면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다리 당기고 저리시는 것부터 좋아지시면서 나중에 허리 통증까지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선 원장님, 또 이 밖에 어떤 한방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침을 맞으시면 굳어 있는 관절이나 인대에 침을 맞으시면 이완이 되는 작용을 하고 사실 약침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약침 중에서도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봉침이라 그래서 벌 독을 이용한 봉침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아니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침이 있어요. 그런 약침을 좀 추가로 맞으시면 훨씬 인대가 유연하게 되면서 어떤 협착증의 증세를 조금 호전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강력한 거는 한방에서는 한약 중에서는 강근골 약제라 그래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제가 있으니까 조금 심한 경우에는 한약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실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시면 마사지 같은 걸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비전문가에 의해서 받는 굉장히 강자극을 하는 마사지는 오히려 그거를 마사지를 받고 나서 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마사지를 받으실 때는 전문가 한의원에 가시면 추나요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추나요법을 받을 때도 너무 강한 자극보다는 굉장히 약한 자극으로 근육이나 어떤 이런 골격 상태를 잘 아시는 전문가한테 꼭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권유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거를 수술을 받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마미총 증후군이라 그래서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사실 하지로 내려가는 이 엉덩이 밑에 하지로 내려가는 어떤 신경이 마비가 돼서 대소변 장애가 온다거나 앞에서 설명했던 어떤 그 보행이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뭐 한 50m도 못 갈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보행 장애가 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사실 보존 치료라 그래서 뭐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신 다음에 수술은 최대한 늦추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섣불리 수술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약침부터 강화시켜줄 수 있는 한약 치료, 그리고 추나 요법까지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척추관의 공간이 좁아져서 또 협착증이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허리 통증 때문에 좀 운동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협착증 때문에 둘 사이 간격이 좁아지신 분들은 이제 견인 치료라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이제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 이제 견인, 추나를 이제 그 척추를 이렇게 견인시키고 감압시키는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평소에 이제 협착증 관련해서 어떤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쉬운 운동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장요근이라고 이 복부에서 근육을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허리 앞쪽에서 허리를 버티고 있는 근육인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허리를 수그리기 때문에 이쪽에 단축이 된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쭉 피셔가지고 장요근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브릿지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들어주는 건데요. 그림에서처럼 허리를 들어줘서 이제 이 척추, 기립근이나 이런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이 한 번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매일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운동이고 이 척추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운동이지만은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씩 좀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증의학과에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셨는데 예, 예.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진단을 안 받으신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다리가 당기고 뭐 크게 허리가 아픈 건 아니시네요? 허리는 아프진 않아요. 근데 앉았다, 이 걸으려면요. 네네. 그 한 10분, 20분 그 정도 사이에 그 다리 허벅지고 장단계 땡겨가지고 또 고통 당겨가지고. 들어요. 네. 지나고요. 쥐가 저리고. 나고. 네, 혹시 술 많이 하시나요? 술, 담배는 안 해요. 술, 담배는 전혀 안 하세요. 예. 일단 앞에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증상을 조금 방송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사실 예.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은 아니신 것 같고 특히 예, 예. 앉았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움직일 때 일단 다리가 예, 예. 당기는 증상이 있으신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 허리 문제라기보다는 허벅지나 장단지 근육의 문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근육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거나 기혈순환이 잘 되면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자마자 근육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약간 그 정도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근육 쪽으로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됐을 때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허리가 아니고 무릎 관절이 약간 평소하고 관절이 약간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무릎 관절이 이상이 있어도 사실 허벅지나 장단지 근육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심각한 정도는 아니시고 기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으니까 통증의학과에 가셔서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런 치료보다는 한의원에 가셔서 약간 이 근육 쪽으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침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 전에 쥐도 좀 잘 나신다 그랬는데 쥐가 나는 경우는 한방에서는 전근증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육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네. 한의원에 가시면 자각감투탕이라는 보험이 되는 그닥 비싸지 않은 약을 주실 거예요. 그 네. 약을 드시면서 침 치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근육 쪽으로 영양 공급을 좀 잘할 수 있는 약 침치료를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좀 치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네. 이 무릎도 이 관절이 있거든요. 네,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예. 무릎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도 사실 이런 증상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허리보다는 약간 무릎 쪽 치료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통증의학과보다는 한의원에 가셔서 무릎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 전근 치료, 근육 쪽으로 조금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되도록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에서 약초를 소개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원장님께서 설사병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설사에 다 또 이거를 또 데려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혹시 장염이 걸려서 폭풍 같은 설사를 하실 때는 사실 이 약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염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속이 너무 차가워서 사실 이 약제의 성질은 뭐 뜨겁거나 이런 차거나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그런 설사에도 사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설사가 교대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설사증 정도에 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